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3일 일정인 브라티슬라바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브라티슬라바 성입니다. 여기에 이제 전망대가 있는데 전망대에서 보시면 왼쪽 이쪽이 헝가리가 되고 이것은 당연히 다뉴브 강이죠. 도나우냐 다뉴브냐 그 지역에 따라서 그 나라의 의문체계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죠. 다뉴브강, 도나우. 그리고 건너편이 오스트리아입니다. 이 언덕 위에 최초로 성이 만들어진 것은 907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럽의 아크로폴리스처럼 보통 성은 인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세우죠. 그래서 가장 높이는 뭐가 있느냐? 신전을 짓고 그 밑에 귀족들의 거주지가 있죠. 그리고 다시 성으로 싸죠. 그리고 바깥쪽에 농노들이 거주하는 이런 식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높은 곳을 택하는 곳이 이유는 첫째, 주변을 감시하기 위한 역할이지만 이 고대 유럽인들은 질병이 골짜기를 타고 돌아다닌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성이라고 하면 인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짓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배산 임수 중에서 강을 등지고 임수죠.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건물이 쇠락하면서 나중에 바로크 양식으로 이 성을 복원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바로크 양식인데 사실은 이 성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바로크 양식의 대표적인 것이 뭐죠? 베르사유 궁전이죠. 그럼 바로크 양식은 특징이 뭐냐? 첫째, 구조가 거대하다는 겁니다. 저도 베르사유 궁전은 안 가봤는데 이번에 가보겠죠. 거대한 구조.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좌우가 대칭인 것입니다. 지금 이 건물도 축이 이렇게 된다면 좌우가 대칭이지만 지금 정원도 보면 이 대칭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으로 되어 있어요. 이 바로크 양식의 배경은 루이 14세입니다. 그 전에 100년 전쟁을 치렀죠. 그 전까지는 용병들이 전쟁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임시로 걷는 세금, 임시세인 전쟁세를 걷어서 그것으로 용병에게 급여를 주었죠. 하지만 100년 전쟁을 통해서 오랜 전쟁으로 귀족과 용병들 상당수가 죽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면 국민들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을 무장시키고 매기려면 결국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루이 14세는 그 임시세를 영구세로 전환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루이 14세 때 전쟁을 수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세를 영구세로 바꾸어 가지고 계속 일정 수입이 상당한 재원이 들어오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루이 14세는 국민들을 징집해 가지고 군인을 만들었어요. 이것을 상비군이라고 하죠. 상비군 체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비군 체제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용병과 대조가 되는 거죠. 결국 상비군 체제가 되다 보니까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프랑스는 유럽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각지의 재물을 약탈해서, 해, 서, 재정이 풍부해지는 거죠. 19 세기 19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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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세기
이때 그 상비군을 갖고 있는 프랑스는 그 뒤에 나폴레옹이 등장하는데, 나폴레옹이 처음에 내세운 것은 공화국이었지 않습니까? 왕정과 대립되는 게 공화정이죠. 왕에게 권력이 있으면 왕정이지만 국민에게 권력이 있으면 공화정. 그러면서 프랑스는 국민의 군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나폴레옹이 유럽을 점령할 때 각 나라 군대들은 스스로 성문을 열고 나폴레옹을 환영했다고 합니다. 왜? 공화국이니까. 근데 이제 그 뒤에 나폴레옹이 황제로 등극하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소위 코스모폴리타니즘, 세계 시민이라는 개념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각지에서 민족주의가 고조가 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프러시아의 철혈 대제인 비스마르크가 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유럽에서는 민족주의가 팽배하는 것이고, 그 민족주의가 결국은 제국주의로 전환되는 거죠. 그래서 민족주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제국주의의 측면과 또 하나는 식민지 지배를 받을 때 민족 해방 전선의 에너지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서양에서는 민족주의라고 하면 좀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봅니다. 결국 히틀러의 나치즘도 일종의 민족주의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식민지였던 동아시아 쪽에서 민족주의라는 것은 제국주의를 물리치는 힘이 됐던 거죠.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다른 정서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문은 미하엘 문인데, 그 당시 이제 슬라바 성에는 문이 4개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문이라고 합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구시가가 되는 거죠. 이 바깥쪽을 쌓던 외성이 되는 거니까 이 안으로 들어가는데, 미하엘이라는 건 역시 지역에 따라서 발음이 다르죠. 미카엘이라고 하는 거죠. 미하엘. 일로 이제 들어가면, 그러면 여기 요것이 구청사입니다. 지금 옆에서 탑이 보이죠? 구청사. 그리고 이게 이제 분수대가 여기 있는데, 이 분수대는 헝가리 황제 막시밀리아 노바라는 건 새롭다는 뜻이니까 아마 새로운 승계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시밀리아 노바의 이름을 따서 막시밀리아 노바 분수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노바 다음에 폰타나가 붙습니다. 폰타나라고 하는 것은 물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물이 굉장히 중요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도교를 각지에 건설했던 거죠. 그래서 황제의 칭호에 이 물을 관리하는 자, 즉 폰타나라고 하는 이름들이 들어가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선 물 관리란 뜻이다. 분수대. 그런데 지금 탑이 있고 요 위에 동상이 하나 있는데, 이 동상이 누구냐? 기사 롤랜드라고 합니다. 이 롤랜드는 유럽에서 곳곳에 볼 수 있어요. 드보르브니 광장 앞에도 이 롤랜드의 그 석상이 있습니다. 그럼 롤랜드는 누구냐? 프랑크 왕국을 세운 것이 샤를마뉴죠. 소위 이제 샤를 대제라고 하는 사람, 어디에 나옵니까? 알퐁스 도데의 별에 나오죠. 옛날에 샤를마뉴 대왕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샤를마뉴인데 샤를이 바로 카를입니다. 카를.
프랑스 발음은 샤를, 이 게르만 쪽은 카를. 그래서 이제 그 샤를 마뉴가 죽고 나서 프랑크 왕국이 프랑스와 이태리와 뭐죠 또 하나가? 독일? 이렇게 나뉘죠. 그 당시에 스위스는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샤르마뉴 대제 때 그 모든 충성을 바쳤던 기사, 이 사람이 바로 롤란드라고 합니다. 롤랜드. 그래서 이 롤랜드는 서양 기사도의 상징이에요. 주군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러면서 이제 유럽에서 최초의 서사시가 등장한다고 그러죠. 그것이 이제 롤랑의 노래. 롤랜드, 롤랑. 롤랑은 프랑스 발음인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는 도시의 자유와 자치권을 수호하는 성인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자치권을 확보했다는 얘기 뭐냐? 영주나 교회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죠. 그래갖고 왕으로부터, 황제로부터 그 도시의 자치권과 시장 운영권을 승인받았다는 거죠. 시장 운영권 왜 중요하죠? 세금. 그 승인을 받은 기념으로 이러한 동상을, 사실은 석상이지만 석상을 세운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아래에 있는 것이 독일 브레멘에 있는 롤랜드의 석상인데, 자, 신성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독수리를 방패를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그 인정전 또는 그 석가모니 위에 이렇게 먼지 내리지 않지 말라고 이렇게 씌우죠. 보주라고 하는 거. 예. 그걸 씌워놨는데 재밌는 것은, 자, 여기가 뭐겠어요? 무릎이죠. 무릎과 무릎 사이. 전두환 때의 야동이 아닙니다. 전두환 때 국민들의 관심을 3S로 돌리기 위해서 그때 만들어진 영화들이 많죠. 뭐 뼈와 살이 타는 밤, 무릎과 무릎 사이, 이런 영화들이 많이 나왔죠. 여기선 무릎과 무릎 사이는 그게 아니라 이 석상은 독일 브레멘에 있는 건데 요 사이에 무릎의 가운데와 무릎의 가운데 요 사이 거리가 약 56cm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의 길이를 재는 단위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브레멘에 안 가봤지만 여기에는 무슨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하자면 이 석상이 도량형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도량형. 그래서 이제 이 롤랜드는 그 도시의 자치권 그리고 도시의 자유를 수호하는 상징으로 등장하는 것인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한 가지 더 재밌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프라하를 가면 거기에 대성당이 있죠. 스테판 대성당. 대성당 정문 왼쪽에 보면 둥그렇게 파여 있고 또 하나는 쇠를 2개를 이렇게 돌에 박아놨어요. 둥그런 것은 뭐 때문에? 빵의 크기를 측정하는 거죠. 이 이하로 작게 만들면 안 된다. 워낙 사기를 많이 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빵 크기는 이상, 그 다음에 길이와 무게를 숨기는데, 사기를 치는데 길이를 여기서 재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한자의 길이가 얼마인지. 도량형은 고대 사회부터 도량형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특히 시장 중심,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그 기능을 합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 지금 이 타워 보이시죠? 이 타워의 옆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붕이 독특해서 사진을 갖고 왔어요.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대통령궁 가보신 분, 이 슬라브 쪽에서는 기와를 만들 때 기와가 두꺼워요. 우리와 같은 고룡토가 없기 때문에 얇게 만들면 쉽게 부서지죠. 그래서 기와들이 다 두껍습니다. 이건 부다페스트의 그 성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붕의 기와가 두꺼워요. 그러면서 독특하게 색깔을 넣고 이렇게 문양을 넣습니다. 나름대로 특색이 있는 것이라서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 브라티슬라바 성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왼쪽이, 지도 왼쪽이 브라티슬라바 성입니다. 이게 들어가는 입구가 여기 있는데 요건 뭐냐, 조금 전에 보셨던 도나우 강을 조망할 수 있는, 그래서 이쪽이 헝가리고 이쪽 건너편이 오스트리아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전망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이제 성인데, 성 들어가는 입구에 바로 문이 이렇게 생겼죠. 유럽에 가시면 이거 많이 보이죠? 이런 것들. 이게 뭐죠? 요건 깃발이죠. 부대의 깃발. 그리고 갑옷 투구와 그 다음에 대포, 총. 그래서 이 성문 앞에 있는, 궁전 앞에 있는 이런 조각들은 다 우리가 이렇게 막강한 무력을 가지고 있어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깃발, 부대 깃발, 대포, 갑옷, 투구 이런 겁니다. 총. 우선 이쪽을 먼저 관람을 하고 그리고 길을 건너서 이쪽 구시가로 넘어갈 겁니다. 이 브라티슬라바라고 하는 건 그 당시 통치자 이름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성 입구에는 대포와 깃발, 부대 깃발이 장식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성으로 들어가면 이것이 뭐냐면 바로코 가든입니다. 바로코 양식의 정원이란 뜻이죠. 바로코 양식은 뭐라고요? 특징? 대규모, 좌우 대칭. 그래서 프랑스는 세계 식민지로부터 많은 부를 가져오면서 약탈해 오면서 그 거대한 구조를 지을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럽의 각 나라들은 베르사유 궁전, 바로코의 양식을 본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바로코 가든이다. 지금 보시면 좌우가 대칭이죠. 그 다음에 요 별표 있는 요것이 모라비아 대성당입니다. 우리가 이제 체코슬로바키아라고 얘기할 때 보헤미아 그리고 모라비아로 나누죠. 동쪽은 모라비아, 서쪽 프라하 쪽은 보헤미아. 그래서 보헤미안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있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터의 무늬만 남아 있습니다. 터무늬 없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절의 경우에도 그 터만 남아 있는 것, 주춧돌만 남아 있는 것을 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륵사의 경우에도 미륵사지라고 하죠. 그 지가 바로 터무니입니다. 여기에 이제 보면
조각상이 있고 청동 조각상이 있고 세 명이 있는데 이것은 기독교의 전파를 의미합니다. 동방박사 세 명을 흉내낸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성 엘리자베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엘리자베스 동상이 있습니다. 13세기 헝가리. 원래 헝가리의 유래가 어떻게 되죠? 돌궐이 있었죠. 한나라 때. 이 한나라가 내분을 유도해가지고 동돌궐은 중국으로 귀속돼서 지금 동화됐고 서돌궐은 초지를 찾아서 계속 서쪽으로 이동했죠. 어디까지 왔습니까? 중앙아시아까지. 그러면서 중앙아시아,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어쩌고 하는데 이 스탄 지역, 스탄은 땅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이 중앙아시아까지 와서 그래서 이들은 결국은 돌궐과의 혼합민족입니다. 중앙아시아는 돌궐과의 혼합민족. 그 중에 마지막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키르기스탄, 키르크라고 하는 건 돌궐말로 40이란 뜻이래요. 그러니까 40개의 부족이 연합해서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키르키스탄이라고 한다는 거죠. 투르크메니스탄, 돌궐이란 뜻이죠. 여기서 더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아랄해 밑으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이 아랍 세계와 만나게 됩니다. 처음엔 그들의 용병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독자적인 길을 걷게 되는데 그 중에 일부가 지금의 터키 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터키의 셀축 들어보셨죠? 셀축. 그 에베소 유적지가 있는 곳. 그것이 셀축인데 여기에서 이제 셀축 터키가 시작됩니다. 그랬는데 그 뒤에 원나라가 들어오면서 전부 다 몰살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이 셀축 터키는 원나라에게 몽골에게 멸망당합니다. 그 중에 하나의 부족이 오스만 가지, 그 부족이 세운 나라가 그게 오스만 터키죠. 그 터키가 지금 나라 이름을 다시 튀르키예로 바꿨죠. 그래서 이들은 그 중앙아시아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 아랍의 용병이 되면서 이슬람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아랍은 왜 돌궐을 용병으로 썼느냐? 나중에 중국에서 고선지가 서역 정보로 오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옵니까? 지금 우즈베키스탄까지. 이때 이제 이 아랍 쪽에서는 이 돌궐족을 그 전방부대로 배치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본적으로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전투에 매우 능하죠. 그래갖고 결국 고선지가 결국 패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후로 당의 고선지가 이후로 당은 서역 정보를 완전히 포기하게 돼요. 그때 고선지를 따라왔던 그 부하 중에 하나가 종이를 만드는 기술자가 있었는데 이 제지공이 포로로 잡히면서 그 종이 제조법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실크로드를 타고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에서도 양피지를 더 이상 안 쓰고 종이를 제조해서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터키를 다녀오셨던 분들, 양피지를 뭐라고 하죠? 베르가마. 베를린에 있는 박물관 이름은 페르가몬 박물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헝가리 얘기하다 거기까지 갔네요. 그런데 이제 지금의 카스피해 부근까지 이 돌고리, 서돌고리, 카스피해 쪽까지도 계속 오는데 그 중에 일부, 거기도 이제 부족 국가니까 막 나눠져 있잖아요. 그 중에 일부인 마자르족이 헝가리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은 흉노의 후예라는 거죠. 흉노. 돌고래 이전에 흉노가 있었죠. 그래서 흉노라고 하지만 사실은 훈이라고 하죠. 그래서 훈족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늘 그 유럽 사람들이 벌벌 떨었던 훈족. 그래서 악마의 군대라고 얘기했던 그 훈족입니다. 유목민족이니까 전투에 능한 건 당연해요. 그 훈족의 한 파트였던 이 마자르족이 지금의 헝가리로 넘어오는데 왜? 거기 초지가 아주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세운 나라가 훈의 나라다. 가리는 돌궐말로 유목민족 말로 나라란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훈의 나라다. 그래서 훈가리 이렇게 되는 거고 영어식 표현이 되니까 헝가리가 되는 거죠. 어쨌든 헝가리는 상당히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때 13세기에 헝가리가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죠. 그 공주인 엘리자베스는 병들고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료 급식소도 만들고 이런 것들. 그래서 그 공주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것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가면 보소르카라고 한다는데 이건 마녀란 뜻이랍니다. 마녀. 자, 마녀처럼 보입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마녀. 머리를 풀어헤치고 이 옆에 보면 새들이 쭉 있는데 이 새는 유목민족들은 황금과 새를 숭배하죠. 그래서 이게 헝가리 전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가면 거기 왕궁 앞에 커다란 새가 있죠. 그 새가 금반지를 물고 이 부족을 인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마자르족을. 그래서 여기 있는 조각에 있는 이 새들은 바로 유목 문화의 어떤 흔적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보소르카라고 하는 것은 마녀란 뜻이래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 나오면 여기가 바로 피쿠스라고 합니다. 니만드 피쿠스라는 사람이 그 만든 청동 제품이라는데 지금 나체죠. 머리는 엄청 커요. 머리는 맨들맨들. 그래서 이 니만드 피쿠스는 빅토르 프레쇼라는 사람의 작품이라는데 그 사람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 바로 이 피쿠스라고 합니다. 이 프레쇼라는 사람은 특유의 유머와 아이러니를 작품에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예술계에 가볍고 유머러스하면 한 유희적 분위기를 풍기면서도 굉장히 비판적이고 이런 인간상에 대해서 경멸하는 태도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혐오스러운 인물상이죠. 그래서 이런 악덕 요소들이 뒤섞인 작품은 한편으론 이 얼굴 보세요. 인상 있는 대로 쓰죠. 한편으로는 혐오감을 느낄 법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의 악랄한 점 이런 것을 이제 겉으로 그냥 표현해 줌으로써 오히려 역설적으로 인간의 본성에 대한 공감, 그래서 해방을 시켜주는 그런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기분을 좋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평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는 구시가 쪽으로 넘어갑니다. 이쪽이 구시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리는 순서는 이쪽으로 올라가서 전망대를 보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는데, 구시가 전에 먼저 좀 한 가지 더 설명합니다. 자, 여기가 브라티슬라바 성이죠. 여기에 있는 게 뭐냐면 데모리비아 성당입니다. 바실리카. 바실리카는 원래 로마 집정관의 사무실이란 뜻이었는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건물 구조를 집정관의 사무실 구조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바실리카라고 하는 건 그 기둥을 이렇게 쭉 세우고 양쪽으로 세우고 지붕을 덮는 식, 이것이 바실리카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공간을 확보하기가 쉬웠어요. 그럼 그전에는 아테네에서는 어떻게 했는데, 자, 파르테논 신전이 이렇게 있죠. 이 안에 다시 방을 만들죠. 공간을. 그래갖고 아테네 여신을 여기다 모시는 거 아닙니까? 안으로 들어가지 않죠. 건물 바깥에서 예배를 보는 겁니다. 건물 밖에서 예배 보는 거예요. 건물 밖에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의 경우에는 바실리카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보기 시작한 거죠. 여기 있는 것인데, 이것이 조금 전에 봤던 피쿠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터무니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그림 먼저 보세요. 여긴 지금 까만들이죠? 지금 까만들의 배치도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밝은 색돌이에요. 여기는. 그리고 약간 갈색 나는 돌이 있습니다. 지금 각각의 돌의 색깔을 표현한 거예요. 뭐냐? 이것은 9세기부터 12세기까지의 모라비아 대성당 및 그 부속 건물을 이렇게 재현해 놓은 것인데, 자, 요게 요 설명입니다. 번역기 돌렸어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 로마 숫자 세는 법, 요거 10인 거 다 아시죠? 왼쪽에 있으면 뺍니다. 1을 빼야죠. 9. 오른쪽에 있으면 더합니다. 10 2개, 12세기. 그래서 9세기부터 12세기까지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전다, 이건 레전드, 범례라는 뜻인데, 이게 슬로바키아어인 것 같습니다. 번역기를 돌렸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슬로바키아어에서는 이 단어가 나왔어요. 하여간 제일 처음에 것이 뭐냐, 요게 제일 처음에 것입니다. 요거 갈색. 9세기 데모라비아의 성당 바실리카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10세기에 까만색이죠? 까만색 더 확장한 것이죠. 그래서 탑이 있는 성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요 밝은 색, 요거는 요 옆에다 다시 성살바토르 교회를 세웠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 색깔이 섞였다는 이야기는 옛날 터 위에 다시 보충을 했다는 뜻이겠죠. 보수를 해서 살바토르 교회를 세운 것이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 부분입니다. 이것들은 11세기에서 12세기까지의 주교좌 성당과 각 지역마다 주교가 있었죠. 성당 일부와 카르네르는 납골당이라고 합니다. 카르네르. 슬로바키아에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지하에 납골당이 있었겠죠. 자, 다시 드론 위에서 본 브라티슬라바 성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서
우선 여기가 전망대입니다. 이것이 다뉴브 강이죠. 건너편이 오스트리아, 왼쪽 저기가 헝가리. 그럼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 아까 대포와 깃발이 장식된 이 대문이 보입니다. 글로 해서 들어가죠. 그런데 이 전망대에서 왼쪽에 있는 다리 보면 이 다리 이름이 UFO 다리인데 왜 붙었느냐? 요게 꼭 저 UFO처럼 생겼어요. 꼭대기 부분이. 그래서 다리 이름이 UFO 다리고, 그 다음에 이곳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칭축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바로크 양식의 정원이다. 그래서 이름이 바로크 가든입니다. 그 다음 성벽, 유럽의 성벽 구조를 보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된 성벽이 아니라 이렇게 튀어나오게 만들었죠. 이것이 치의 구조입니다. 치. 치는 고구려에서 처음 보이는 것으로서 고구려성에서 벽으로 달라붙는 적을 옆에서 공격하기 위한 것이죠. 이 치 구조는 원래 중국에는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고구려에서 최초로 발견되었다는 거죠. 바로 이 치 구조 때문에 성벽에 붙는 병사들을 쏘기 위해서 이 유럽의 옛날 성들은 다 이렇게 별 모양으로 튀어나와 있는 구조로 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이 치 구조다. 우리가 여기까지 다 보고, 자, 요게 이제 그 대성당터예요. 요게. 저 꾸불꾸불 내려가서 그 다음에 이 다리의 건너편 쪽, 지금 이 PPT 화면에 안 보이는데 이쪽 건너편 쪽으로 해서 구시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 만나는 게 뭐냐? 자, 여기서는 지금 안 보이는데 이쪽쯤에 이게 슬릅이라고 발음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타워란 뜻이다. 타워. 그래서 흑사병이 물러간 것을 기념하는 타워를 세우죠. 다음 장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길을 내려서 건너가면 중세 시대 때에 세웠던 시의 성벽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길을 건너갈 거예요. 이쪽이 지금 궁전 쪽입니다. 그다음에 건너가면 역대 그 왕비와 왕의 그 대관식을 했던 곳 성당이 있는데 그 앞에 벽에 붙어 있는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프리메이트 궁전. 그 당시 왕이 거주하던 공간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질문이 아니라 유럽에 오면 지붕들이 빨간 기와여서 집들이 참 예뻐요 라고 하는데, 그것은 고등학교 지학 시간에, 지구과학 시간에 많이 졸았기 때문이죠. 자, 피렌체의 뜻이 뭡니까? 꽃이죠. 왜 꽃이라고 붙였어요? 기와들이 붉은색이라서. 그러면 유럽에 붉은색 기와가 많은 이유는 그 지각의 성분이 제일 많은 게 뭡니까? 기억해 보세요. 고등학교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오시알페 카나칼마. 산소, 규소, 알루미늄, 그 다음에 철이죠. 그러니까 철이 산화가 되면 이렇게 붉은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와를 구우면 색깔이 붉은색이 되는 거죠. 흙 속에 철이 많은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나라 논도 철 성분이 있기 때문에 논을 보면 붉은색이 많죠. 왜? 산화철이니까. 그래서 이제 얼마나 그 논이 붉으냐 하는 것은 그 철 성분이 얼마나 많으냐에 비례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린 그러면 지붕이 기와가 왜 붉은색이 아니요? 이 동아시아 쪽에서는 중국과 한국 이런 데서는 붉은색 기와를 쓰지 않죠. 검은 기와를 쓰잖아요. 왜? 음양오행으로 검은색은 죽음을 상징하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절대적 권위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위험을 나타내기 위해서,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검은 기와를 썼죠. 그럼 검은색 기와를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흙 속에 망간을 집어넣어서 구워야 된대요. 망간. 만간. 근데 이제 그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기와는 검은색이라도 벽은 붉은색을 쓰죠. 왜? 붉은색은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 즉 벽사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황색은 우주의 중심이라는 뜻이죠. 황색은 토, 우주의 중심입니다. 근데 자금성 벽이나 일본 보면 붉은색을 많이 칠해요. 왜? 벽사, 사악한 기운을 몰아내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일본은 그 붉은 기둥이 엄청 많습니다. 일본의 예술은 중심이 나무예요. 한국은 황금이죠. 중국은 옥입니다. 즉, 이 3개국은 소재가 서로 달라요. 그러면 일본은 나무겠느냐? 일본은 난대지방이 돼가지고 나무들이 어마무지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대사를 가봤는데, 도다이치, 동대사를 가봤는데, 거기는 그 부처의 머리 하나의 길이가 12m인가 그래요. 나무들이 엄청 잘 자라니까 그 큰 나무를 베어다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예술의 중심이 나무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자, 경상도 쪽은 누가 들어왔죠? 흉노의 후예들이죠. 그래서 김할지는 한나라에 항복했던, 그래서 벼슬을 받았다가 나중에 왕망이 난 때 반란군에 가담해가지고 왕망의 난이 끝난 다음에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죠. 그래서 김할지의 일가는 산동반도로 갔다가 도망갔다가 다시 경주 쪽으로 온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김할지 설화에서 그렇게 신화라는 건 사실은 글자 그대로는 아니죠. 그래갖고 이 흉노나 돌고래나 다 유목민족인데 유목민족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황금과 새를 숭배해요. 조금 전에 헝가리 마자르족 새 숭배가 나왔다 그랬죠. 부다페스트 왕궁에 금반지를 입에 문 새. 우리나라 소도, 소떼 다 새 숭배죠. 그리고 특히 신라는 황금 장식이 많습니다. 이게 다 유목민족의 문화인 것이죠. 그래서 경상도 김씨들은 다 흉노 김할지의 후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일본 국보 1호가 나무로 만든 미륵 반가 사유상이죠. 나무로 만든 거. 우리는 국보 78호가 금동입니다. 즉 동으로 만든 다음에 금도금을 한 게 금동입니다. 금동미륵 반가사유상. 그러니까 일본은 국보 1호가 나무예요. 하지만 우리는 아니죠. 그런 예술의 소재의 차이가 보이는 겁니다. 이 사진은 왼쪽에 브라티슬라바 성에서 이렇게 길을 건너서 조금 전에 봤던 그 중세 성벽, 그 다음에 여기에 성당, 이곳을 지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푸른 교회를 보고
그 다음 이쯤 되면 이제 화장실 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저녁 때 저녁을 먹으면서 상견례를 할 슬로박 펍 위치를 확인하고 그리고 화장실 이용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그리살코비흐 궁전 들어가진 않습니다. 사실은 이쪽 궁전들은 그렇게 뭐 그닥 볼 게 없어요. 그냥 밖에서만 봐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도 아껴야죠. 그리고서 이제 이쪽 아까 말씀드렸던 미하엘 문 그리고 약간의 자유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정해진 시간에 이 슬로박 팝에 모일 겁니다. 이때 장기 자랑을 해요. 자, 장기 하나씩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기 노란 별들은 뭐냐? 여기에 그 당시 이쪽에 귀족들이 모여 살던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자기들이 지들 나름대로 팰리스를 만들었습니다. 궁전을 만들었다는 거죠. 밀집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 마르틴 대성당 이렇게 쭉 가면서 수많은 궁전들, 귀족의 저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요거를 볼 거고, 그 다음에 거리의 동상들을 볼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되는데 우리가 이제 굳이 갈까 모르겠습니다. 슬라빈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쪽으로 더 가야 됩니다. 슬라빈인데 슬라빈은 공동묘지라는 뜻입니다. 이쪽 언어에서 슬라빈이라는 말은 나오니까 자주 나오니까 기억해 두세요. 이게 이제 슬라빈 공동묘지인데 이렇게 탑이 높습니다. 꼭대기를 확대한 거죠. 이 낫지를 몰아내기 위한 전투에서 소련군 전사자가 6,845명이라고 합니다. 이들을 기리기 위한 공동묘지가 슬라빈이다. 이쪽에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되면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구시가로 넘어갑니다. 아까 피쿠스 조각상 거기에서 이렇게 걸어서 건너가는데 차들이 쌩쌩 달리니까 무단횡단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건너가서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중세 도시벽, 중세시대 때 벽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가 마르틴 대성당, 요 사진입니다. 마르틴 대성당. 그리고 이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 이게 그 흑사병을 물리친 기념으로 이렇게 세운 탑. 이 별표 이거는 성령을 상징할까요? 하여간 요 표현도 탑이라고 하는 거, 요 표현도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연이어 있는 궁전들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발라사 궁전을 들르는데 여기입니다. 춤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요건데 지켜보는 자란 뜻이랍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게 이제 그 당시 나치의 눈을 피해서 하수구에 숨어 살던 유대인들을 상징한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요것은 슈네르 나치인데 나치하니까 히틀러의 나치즘이 아니고 이그나게 애칭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때 살았던 실존 인물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늘 어서 오세요 뭐 하고 환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동상을 만들어 놨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이제 그 이쪽 궁전 앞쪽에 시티 가드 그러니까 그 근위병의 상이 있고 그리고 마리안스키 마리아라는 뜻이죠. 마리아 슬라브 쪽이니까 발음이 스키
이스키, 저스키, 마리아스키, 예, 성모 마리아죠. 그래서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게 보이나요? 매우 높은 탑이죠. 1600년대에 세워진 성모 마리아의 탑이다. 각 도시마다 그 도시의 수호성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도시는 자기 도시의 수호성인을 누구로 삼습니까? 성모 마리아로. 왜? 예수는 신이기 때문에 신에게 직접 부탁하면 잘 안 들어주겠죠. 하지만 인간에게, 신과 가장 가까운 인간에게 부탁하면 자기 엄마니까 그래도 잘 들어주지 않을까? 라는 기대죠. 그래서 이 성모 마리아를 추앙하기 위해서 세운 교회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성당 이름이 뭡니까? 파리에서 유명한 거, 꼽추 등장하는 그 성당 이름이 뭐예요? 네, 퀴즈입니다. 하여간 그 이름이 굉장히 많고, 독일 쪽에서는 프라우 키르헤, 키르헤는 교회란 뜻이에요. 그쪽은 개신교 쪽이니까. 키르헤인데 프라우엔, 프라우는 융프라우처럼 융프라우, 젊은 여성이란 뜻이죠. 융프라우. 그래서 이제 그 프라우는 젊은 여자란 뜻도 있고 마담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융프라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미스? 그 다음에 프라우엔 키르헤 하면 마리아의 교회란 뜻이죠. 프라우엔. 또 프랑스 대표적인 성당, 예, 다 성모 마리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밑에 보시면 이 광장이 있는데 이건 별로 유명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구시청사, 현재는 이제 그 박물관을 쓰고 있다는 거죠. 첫 장에서 보셨죠? 그 다음에 분수대, 막시밀리아 노바는 새로운, 그 다음에 분수는 폰티나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프리메이드 궁전. 이쪽은 팰리스를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 궁전은 1781년에 건축된 거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중간에 점심을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구시가에서 자유시간을 갖고 간단한 점심, 항상 점심은 길거리 음식으로, 레스토랑 들어가면 안 됩니다.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간단히 점심 먹는데, 여기 보면 이쪽에 테스코나 리들, 테스코 이런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점심은 간단하게 길거리 음식을 드시거나 아니면 이런 데서 간단하게 사서 드시는 방법을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앞에 지도를 이 파란 성당, 엘리자베스 성당 이쪽에 있는데 여기까지 집어넣기 너무 지도가 그럼 작아져 가지고 따로 분리했습니다. 자, 리들도 있고, 그리고 테스코 있죠? 테스코. 네, 간단한 점심. 파란 성당을 보고 이렇게 해서 여길 갈 겁니다. 여기서 저녁을 먹는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 생맥주 맛있습니다. 네, 여기서 저녁을 먹고 그 다음에 저녁을 먹을 건데 여길 보고 이렇게 둘러서 그리살코비흐 궁전, 그리고 네 개 뭐 성당이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네 개의 성문 중에 하나만 남은 미하엘 게이트,
있습니다. 이쪽을 볼 거예요.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유시간에 이쪽을 다녀오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방향은 저쪽입니다. 그래도 구시가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중요한 사항만 정리해 봤습니다. 앞에서 대부분 다 설명을 드린 건데, 지금 이 그리살코비흐 궁전은 거대한 지구 조각상으로 이렇게 꾸민 분수가 있다는데 지나가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대통령 관저를 쓰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슬라박 사실 별로 음식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팝은 자기들이 생산하는 맥주가 있고 슈니첼 아시죠? 돈가스, 할루스키 이건 양젓 파스타 그리고 피에로기는 만두인데 요 네 가지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테이블당 맥주는 하나씩 생맥주 그 다음에 슈니첼 인원에 따라서 서로 나눠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슈니첼 2개에 각각 1개 이런 식으로 시킬 겁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변동을 하겠습니다. 안쪽에 들어가면 우리 자리를 예약을 해달라고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피에로기는 이 나라 만두를 피에로기라고 한다는데 이 만두와 관련해서 꼭 드려야 될 말씀이 있죠. 뭡니까? 고려시대 때 쌍화점. 쌍화점에 쌍화 사러 가고 신된 회회압이 내 손목을 쥐어이다. 쌍화점에 쌍화를 사러 갔더니 회회압이 회회가 뭡니까? 이슬람의 한자 표기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를 회회교라고 하죠. 줄여서 회교라고 하죠. 그 다음 백자 바탕 위에 그 형광빛이 나는 청색 안료를 가지고 그림을 그린 그런 자기를 청회백자라고 하죠. 그 회는 회색이 아니라 바로 회회교 회자예요. 이슬람. 왜 그러냐? 이 청금석은 아프가니스탄에서만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쪽 지역의 종교는 이슬람이죠. 그래서 그 색깔을 회청색이라고 한다. 회청색. 이때 회는 재란 뜻이 아니에요. 이슬람 회청. 회회아비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안까지 온 이슬람 상인들이 이제 계속 시안에 많이 사는데 그 중에 일부가 중국이 정국이 불안해지니까 이제 일부가 고려 때 개경까지 진출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성이 뭐가 됐다고 그래요? 덕수장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만두는 원래는 중국 북부 지역에 시작됐는데 그래서 이제 밀가루로 껍질을 싸고 왜? 밀가루? 쌀가루는 끈기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성분이 있어야 되니까 밀가루로 껍질을 싸고 그럼 송편은 쌀가루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찰기를 얻기 위해서 이 송편은 쪄야 된답니다. 그래야 끈기가 있대요. 하여간 이쪽은 다 유목지역은 다 북부 지역은 다 밀재배 지역이니까 밀가루로 껍질을 싸고 밀가루 피 그다음에 이제 뭐 돼지고기를 넣고 고기가 들어가죠. 그럼 무슬림들은 양고기를 넣으면 되죠. 그다음에 야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다 한 입 크기로 대량 생산과 규격화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동이 편리하죠. 그러면서 이제 각 지역마다 자기 지역 특색대로 자 열대지방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주로 기름에 튀겨 먹죠. 그러니까 이제 지역의 특색대로 굽거나 찌거나 튀기거나 튀길 때 물에 튀기는 방법도 있고 기름에 튀기는 방법이 있죠. 그런데 이것은 전 세계 어느 부족이나
다 이 요리를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의 특색대로 자기 방식대로 요리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이 만두가 소돌골이 이제 계속 그 서진을 하잖아요. 그래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계속 이제 그 초지를 말과 양에게 먹일 풀을 찾아서 계속 서쪽으로 이동하죠. 그래갖고 이제 초지를 찾아서 계속 서쪽으로 이동해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그러면서 이제 각 지역의 현지 지역과 혼혈이 되면서 키르기스탄, 셀주크 터키, 오스만 터키 그렇게 쭉 가다가 다시 몽골 제국은 러시아까지 다 정복하잖아요. 몽골 제국의 만두가 폴란드를 건너서 러시아까지 넘어갔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만두의 세계화가 완성됐다는 거죠. 물론 지중해 지방 로마나 이쪽은 뭐죠? 엠피노 뭐 그러니까 그쪽은 좀 다른 식의 만두랍니다. 그래서 그 지중해 북부 쪽의 만두는 미국 스페인을 통해서 이제 미국과 남미, 중남미 이쪽으로 퍼지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전 세계 어디나 이름은 다르지만 전 세계 어디나 만두라는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두를 좀 설명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체코의 브루노로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길었죠? 예. 그냥 나누어서 틈틈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